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쨌든 물가와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일단 7월 달에 PC 개인 소비자 지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전망하고 상당히 부합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2.6% 원래 시장의 전망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PC 이게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데 이것도 시장의 전망치 2.9% 이것과 전망이 부합했거든요. 자, 그런데 미시간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 시장에서 4.9를 우려했었는데 4.8로 낮아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소비자 기대 지수도 다 이게 안 좋아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PC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예상치랑 부합한 거 보면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로 돼 있는데 상품 물가는 0.5%가 나왔고 서비스 물가는 3.6%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상품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는 조금 과장됐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지금 상품 쪽이 아니라 관세랑 상관없는 서비스 물가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상으로 좀 안 좋게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흘러가는데 9월 1일 날 노동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3대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우나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빌미가 된 것이 방금 발표된 미시간대 서베이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대물가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비스 물가 지수가 좀 더 높게 나온 그 부분, 예. 그게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게 연준에서 FOMC를 열었을 때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좀 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 쪽이면 그게 조금 더 앞으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더 좀 시원하게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연준 의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했던 거는 관세가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였는데 최소한 그건 아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 고용 지표하고 9월 11일 날 CPI 지표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것이 연준 의원들로서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표된 지표로서는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나 한 번의 금리나 25bp 금리나 9월의 금리나 이거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페드와치에서 관찰되는 금리 인하 확률도 한 87%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3%가 나왔는데 속보치 3%보다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자,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이 계속 뜨거운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쪽으로 봐야 되는지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1, 2분기 GDP 성장률에는 관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어서 수입이 많아졌다가 또 수입이 적어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GDP 성장률은 작년에 2.8%였다가 올해 1.6%로 둔화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1.0%, 4분기에는 1.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서도 관찰되고 소비자 심리에서도 관찰되듯이 올해는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둔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만진 박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2분기에 미국 경제가 뜨거운 성장세를 보였던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김만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마도 내심 불안하겠죠. 지금 관세율이 사실은 2분기까지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9%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3분기 시작되면서는 앞으로 한 18%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EQ GDP, EQ 경제 지표에는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아직 충분히 묻어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불안하고요. 반면에 지금 최일호 상무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래도 민간 소비가 상당히 1.9%로 속보치 1.2%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정부 지출과 재고를 제외한 민간 소비가 괜찮게 나왔고, 또 주식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등이 선전하고 있듯이 지금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투자가 12.8% 굉장히 높게 증가하면서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조금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면서, 즉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안정된 경제 성장이 조금 EQ에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을 훨씬 높이는 그러한 성적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EQ GDP를 받아보고 굉장히 안도하고 또 흐뭇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김한진 박사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7월 달까지는 사실 상호관세가 제대로 부과됐던 게 아닌데 8월 7일부터 상호관세도 부과됐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50% 관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과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세에 대한 물가 우려, 앞으로 관세가 더욱더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이 상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부과된 만큼 물가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자, 최일호 상무께서는 그럼 앞으로도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앞으로는 이 물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둘 다인데요.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신발이나 가구나 의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세를 오롯이 상품에 다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다 전가하면은 물량 자체가 팔리지가 않을 테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한 상품을 만드는 또는 수입해서 파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관세를 충분히 상품에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수요도 견조하기 때문에 관세의 타격을 별로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를 전가하는 기업들, 관세를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트레이드오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관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관세도 또 하반기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하나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많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를 좀 잡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이 석유를 놓고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에너지기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예측을 보면 올해 4분기로 갈수록 재고가 조금 늘면서 조금 유가의 수급이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약간 경기가 슬로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좀 경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 신흥국들 경제도 원유 수요가 왕성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원유 수급은 뭐 국제기관이 보는 대로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트럼프도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큰 고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가가 불안하면 아마도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도입을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죠. 47%, 인도가 한 38% 도입을 하는데 이런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가 조금 알게 모르게 이제 팔 수 있도록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 팔 수 있도록 묵인해주는 전략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하반기 미국 경제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갑갑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유가까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다 잡히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연준의 예측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지금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임된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요? 네, 일단 하반기 관세율에 대한 물가 검증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하반기부터는 거의 한 18%, 트럼프 취임 전에 평균 관세율이 3%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한 점프업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물가가 안 움직일까? 뭐 지금 식료품, 공구, 뭐 가전제품, 건축자재 이런 소매 업체들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다가오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그것도 늦게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 높습니다. 즉 지금 당장 9월이나 10월보다는 10월, 11월 내지는 연말로 갈수록 소비 시즌으로 갈수록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아지는 쪽으로 조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9월, 10월 달에 받아보는 우리의 8월, 9월 경제 물가 지표는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이제 12월 혹은 이제 9월 이후에 두 번의 FOMC에서 과연 연달아 인하할 정도로 물가가 좀 녹록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죠. 사실 뭐 관세발 인플레이션 견적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은데 지금 다행스러운 점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뭐 9월 또 한 12월 정도 한 두 번 인하하고 4.0% 정도의 기준금리로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정책의 경로도 좀 엿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준의 이중 책무하면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용도 있죠. 근데 고용 지표가 아니 이게 진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이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가 잘 창출되지 않고 있는데 웬걸 실업자는 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측면.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한진 박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아주 독특한 균형이다. 고용시장의 독특한 균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고도 크지 않고 채용도 크지 않은데 사실 뭐 7월 달 고용이 문제가 아니고 7월 달 고용 지표에 묻어나온 5월 달과 6월 달에 대규모 고용 증발이었지 않습니까? 5, 6월 달 합쳐서 25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게 통상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기업 조사에서 그런 에러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거든요. 아주 불길한 조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런 불안감이 뇌피셜이고 실질적인 지표는 좋죠. 그래서 약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실업률은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인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고용시장에 버퍼가 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바로 망가질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해고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적어도 한 10월 이전에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연말 가까이 가면서 천천히 경기에 대해서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곧 9월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에서 항상 9월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6,500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굉장히 장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9월 달에 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아닌지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가 수준에 있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빡빡한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에서 5%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빌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시장 자체를 보면은 주식시장의 핵심 팩터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보면은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11.8%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실적 증가세라고 보면은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주가를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시장보다는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좀 슬림화한 다음에 일정 부분 현금을 가져가면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9월 달로 가면서 기대감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벤트가 있죠. FOMC입니다. 이 FOMC에서 어떻게 연준이 결정할 것인가.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9월 이후에 계속해서 FOMC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한진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리사쿠 기사도 아까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싸잡아서 파월 의장하고 좀 이렇게 묶어서 조금 연준을 압박하는 이제 트럼프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좀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두 가지겠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해도 연준이 내릴 거고요.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 시나리오고 뭐 침체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기 성장률이 0.5 이하로 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경기 쇼크가 오면 이거는 뭐 연준이 조금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하는데 아무 저항이 없을 거고요. 아마 자발적으로 인하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도 안 오고 그리고 경기도 괜찮을 때 과연 백악관이 연준의 금리를 압박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데 어제 J.D. 벤스 부통령이 선출직 최고 의사결정자, 즉 대통령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조금 약간 전통적인 그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훼손의 발언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3번 인하는 뭐 기본, 그 다음에 4번까지는 경기가 위축되면 그것도 기본. 문제는 3.5% 기준금리 이하, 즉 5번 인하부터는 그것은 조금 연준과 조금 트럼프 정부의 전쟁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 혼돈을 표출할 거고요.
그 혼돈은 아마 달러의 약세로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금리 인하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나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최유로 상무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IT하고 금융하고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는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많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은 미래 들어올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로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장주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상업 쪽하고 상업용 그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투자은행 비즈니스가 있는데 투자은행 비즈니스가 특히 금융 섹터 중에서는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자본시장 쪽에 부밍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자본시장의 부밍을 통해서 IB 쪽, 투자은행 쪽 비즈니스가 많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 그 주가가 아무래도 상업은행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쪽보다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은 부채가 많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 인하라도 중소형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문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자 최희로 상무께서는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일 건데, 예. 뭐 이거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시장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 사이클 상에서는 어쨌든 기업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 실적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매크로 환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실적을 따라 주가가 움직이게 마련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택을 좀 더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재 좀 평상시와 좀 굉장히 다른 점들이 정말 많죠. 지금 현재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준에 있는 많은 이사들이 예전과 다르게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해임이 되거나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되는 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미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이 미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고요. 또 그리고 최희로 채슬리 투자장문도 이 3문도 같이 했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